서울 외곽의 고요하고 깨끗한 주택가, 작지만 정갈한 정원이 딸린 그림 같은 집에서 새로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른 아침에 맑고 부드러운 햇살이 거실 창을 통과해 마룻바닥 위에 금빛 무늬를 수 놓았습니다. 올해 67세가 된 정혜원 여사는 그 햇살을 가만히 맞으며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갓 내린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고 그 향이 집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우아한 노년의 여성으로 보였지만 그녀의 앉은 자세는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등은 곧고 어깨는 펴져 있었으며 컵을 드는 손목의 움직임마저도 어떤 절도와 규율이 배어있는 듯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걸어온 길, 그녀가 살아온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정 여사의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뒤로 넘겨져 있었고 희끗희끗한 백발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철처럼 날카로운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전장과 수많은 결정의 순간을 통과해온 깊은 사색과 경험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제복을 벗고 퇴직한 지수년이 흘렀지만 그녀의 모든 몸짓에는 오랜 군 생활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찻잔을 잡은 손에는 세월의 부드러움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과거를 아는 이라면 이 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운명을 짊어졌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이겨냈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침묵은 단순한 고요가 아니라 최고 지휘관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견뎌야 했던 인내와 고독의 시간이 압축된 덩어리였습니다. 정원에서는 그녀의 남편인 강 교수가 아침 일과로 장미꽃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7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강 교수는 여전히 건강하고 부드러운 기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강인함과는 대조적으로 그는 지적이고 온화하며 늘 차분함을 잃지 않는 학자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군인으로서 겪어야 했던 강인함과 고독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그녀의 손처럼 거칠지는 않았지만 오랜 시간 책과 씨름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쌓아온 깊은 이해심과 따뜻한 애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혼한 지 거의 40년이 되었지만 서로를 향한 존중과 깊은 신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견고해져 갔습니다. 강 교수가 장미꽃을 정성껏 보살피는 모습은 마치 아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나라의 평화처럼 섬세하고 귀한 것을 보듬는 그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정 여사는 창밖의 장미를 바라보며 잠시 상념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가난과 불평등 속에서 자라야 했고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치열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최고 지휘관의 자리는 남자들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곳이었고 그곳에서 여성으로서 그리고 정통 코스를 밟지 못한 배경을 가진 이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차별과 편견은 매 순간 그녀를 가로막았지만 그녀는 오로지 실력과 강철 같은 의지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고든 자세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육군 별표 중장 별표이라는 최고 지위까지 오를 수 있게 한 그녀의 불굴의 정신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했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누구보다 고독했고 누구보다 강해졌습니다. 고요한 아침 속에서 정 여사는 자신이 이룩한 삶의 궤적을 묵묵히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현재의 평화는 복종과 명령, 규율과 책임으로 점철된 과거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녀가 누리는 이 모든 고요는 그녀가 군복을 입고 있을 때 기꺼이 짊어졌던 무게의 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고 평화로운 노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와 평온한 수면 위로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때 현관문 쪽에서 우편함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강 교수가 신문과 몇 통의 우편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우편물들을 훑어보던 정 여사의 시선이 하얀 봉투 하나에 멈추었습니다. 그 봉투는 일반적인 우편물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고급스럽고 두꺼운 종이 재질에 겉면에는 인쇄된 것이 아닌 정교하게 새겨진 학교 로고가 작게 박혀 있었습니다. 마치 어떤 비밀스러운 초대장을 암시하는 듯 정성스럽게 수기로 쓰인 주소와 이름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정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화려한 금박 장식이 들어간 초대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울중앙고등학교 졸업 40주년 동창회 초대장이었습니다. 부산의 최고급 호텔에서 성대하게 열릴 예정이라는 안내와 함께 참석 여부를 묻는 회신 엽서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초대장에는 동창회 준비위원회의 명단도 함께 적혀 있었고 그 명단 아래에서 정 여사의 시선은 한 이름에 꽂혔습니다. 윤미경. 그 세 글자를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굳게 닫아두었던 과거의 상자가 갑자기 열린 듯 4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고요했던 아침이 순식간에 과거의 그림자에 덮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고급스러운 금박 초대장 위, 동창회 준비위원회 명단 가장 위에 새겨진 별표 윤미경 별표이라는 세 글자는 정혜원 여사에게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청소년기에 새겨진 가장 깊은 흉터를 상징하는 이름이었고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잊고 살았다 여겼던 과거의 고통을 단숨에 현재로 소환하는 주문과 같았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하게 펴져 있던 그녀의 어깨가 순간적으로 미세하게 경직되었고 고든 눈빛에는 일렁이는 물결이 일었습니다. 윤미경. 그녀는 당시 서울중앙고등학교에서 가장 화려하고 부유했던 아이였습니다. 늘 최신 유행의 옷을 입었고 값비싼 브랜드 물품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랑했으며 언제나 아이들 무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혜원 여사를 가장 잔인하고 집요하게 괴롭히던 존재였습니다. 윤미경의 괴롭힘은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하고 배경 없는 한 소녀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비웃고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더 지독하고 교묘한 형태의 정서적 폭력이었습니다. 정 여사의 머릿속으로 그때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쉬는 시간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면 교실 안은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각자의 어머니가 정성껏 싸준 예쁜 도시락을 펼치며 서로 반찬을 나누어 먹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정 여사에게 점심시간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교실 구석,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 앉아 주머니에서 꺼낸 편의점 빵 하나로 식사를 때워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공장의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식당 주방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나가셨습니다. 당장 학비를 대는 것도 빠듯했기에 도시락은 그녀에게 허락되지 않은 사치였습니다. 차갑고 메마른 편의점 빵을 꾸역꾸역 목으로 넘길 때마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자신을 향한 조롱처럼 들리는 듯했습니다. 빵 한 조각으로 배를 채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배고픔은 오후 내내 그녀의 집중력을 갉아먹었습니다. 가끔은 빵 한 조각조차 살 돈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그녀는 급수대에서 물을 마시며 배를 채우고 친구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애써 외면하며 참아야 했습니다. 그 고독하고 서러웠던 빵의 맛을 그녀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혀끝에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윤미경은 그녀의 가난을 눈치채는데 가장 빠르고 그것을 이용하는데 가장 능숙했습니다. 윤미경은 늘 정 여사를 훑어보며 비웃는 시선을 던졌고 다른 친구들과 귓속말을 나누며 그녀의 옷차림이나 낡은 물건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체육 시간에는 그녀가 닳고 달아 앞코가 벌어진 운동화를 신고 나타났을 때 윤미경은 친구들과 큰 소리로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정 여사 역시 새 운동화를 갖고 싶었지만 집안 사정을 알기에 부모님께는 차마 입을 뗄 수 없었고 벌어진 운동화 코를 테이프로 대충 막아 신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때의 수치심은 그녀의 가슴 속에 깊은 응어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윤미경이 속한 무리는 늘 교실의 권력이었고 다른 아이들도 그 무리에 들기 위해 정 여사를 따라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룹 과제가 있을 때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배제되었고 중요한 공지나 정보도 알려주지 않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러한 괴롭힘이 반복되면서 정 여사는 점점 더 말을 잃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고독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넣었고 오직 공부만이 그녀에게 유일한 탈출구이자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패였습니다. 초대장을 내려놓은 정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미 치유되었다고 믿었지만 막상 동창회라는 현실에 직면하자 가슴 한구석이 다시 무겁게 짓눌러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과연 그 자리에 어울릴까? 모두들 화려하게 성공한 삶을 살고 있을 텐데 나만 여전히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게다가 윤미경이 준비위원회라니 분명 옛날처럼 자신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려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곁에서 아내의 복잡한 표정을 지켜보던 강 교수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한 세월은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강 교수는 정 여사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한눈에 알아차렸습니다. 동창회 때문에 그러는군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강 교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글쎄요. 당신도 알잖아요. 그때 그 아이들이 저를 어떻게 봤는지 정 여사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희미한 고통이 배어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그녀는 남편에게 힘들었던 학창시절 이야기를 털어놓았었고 강 교수는 그 모든 외로움과 고난을 마음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강 교수는 따뜻하고 투박한 손으로 아내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당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온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됩니다. 피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세요. 남편의 온기 가득한 말은 정 여사의 마음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 평생 이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도망치고만 살 수는 없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현재의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운동화를 신고 구석에서 빵을 먹던 초라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굳건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입대한 후 그녀는 남자들 사이에서 인정받기 위해 몇 배의 노력을 했고 수많은 차별과 편견을 오직 실력으로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노력과 성과는 마침내 그녀를 육군 중장이라는 누구도 쉽게 오를 수 없는 최고의 지위로 이끌었습니다. 정 여사의 눈빛이 다시 한번 강철처럼 단단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회신 엽서를 집어들고 참석하겠다는 칸에 힘주어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펜을 쥔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의 결심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2층 침실로 올라가 옷장 깊숙이 걸어두었던 네이비색 투피스 정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평소 중요한 자리에만 입던 그녀의 절도 있는 품격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현재의 정혜원, 고난을 이겨낸 중장의 당당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묵이지 않고 현재의 자신을 그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주기로. 운명은 결국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는 자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초대장에 참석을 표시한 그 순간부터 정혜원 여사의 집에는 묘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없었지만 마치 출정을 앞둔 장수처럼 그녀의 내면은 이미 단단히 무장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윤미경의 조롱에 연연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사실 그녀가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동창회 자체가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금 느껴야 할지도 모르는 별표 가난했던 정혜원, 별표이라는 과거의 굴레였습니다. 그러나 남편 강 교수의 말처럼 그녀는 이미 그 굴레를 스스로의 힘으로 부수고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강 교수는 아내에게 묵묵히 따뜻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새 옷이나 화려한 액세서리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정 여사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네이비색 정장을 깨끗하게 손질해 옷장에 걸어두었고 부산까지의 이동 경로를 세심하게 확인했습니다. 강 교수의 이런 조용한 배려는 그녀가 40년 전의 그 소녀가 아닌 현재의 정혜원, 퇴역한 중장으로서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갑옷이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그들에게 자신의 직위를 과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진정한 가치는 훈장이나 계급이 아니라 그 험난한 길을 끝까지 완주해낸 인간 정혜원의 품격과 자존감에 있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동창회 당일 이른 아침부터 그들은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강 교수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정 여사는 조수석에 앉아 고속도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정 여사의 눈에는 마치 40년 세월의 주마등처럼 느껴졌습니다. 40년 전 가난했던 고등학생 정혜원은 아마도 이 길을 느린 완행버스를 타고 내려가야 했을 것입니다.
목적지도 불분명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학업에 대한 막연한 압박감만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수많은 명령과 책임을 완수하고 조국에 헌신한 명예로운 군인으로서 사랑하는 남편의 운전석에 앉아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 물리적인 이동은 그녀의 인생 여정 그 자체였습니다. 과거의 고독한 출발점에서 현재의 영광스러운 도착점까지 정 여사는 문득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혹시나 동창들이 자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어딘가에 자신의 직위를 드러내는 명패라도 달고 가야 할까? 아니면 최소한 다른 동창들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비싼 의상을 입어야 할까?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복수심이나 과시욕 때문에 자신의 품위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들에게 보여줄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정직하고 강인한 내면의 힘이었습니다. 그녀의 무기는 화려함이 아니라 겸손함 속에 숨겨진 위엄이었습니다. 정혜원은 중장 계급장 없이도 중장일 수 있었고 가난한 소녀 시절의 굴레 없이도 스스로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네이비색 정장과 미니멀한 액세서리에 만족했습니다. 그녀의 진정한 가치는 외피가 아닌 내면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새겼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이 되어 그들의 차량은 부산 해운대의 최고급 호텔인 롯데 호텔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의 웅장하고 화려한 로비는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반짝였고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불빛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웃음소리를 나누며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정 여사의 동창이거나 그들의 배우자들을 터였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화려함 속에서도 미세한 긴장감과 피로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정 여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강 교수는 호텔 입구에서 아내를 내려준 후 주차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정 여사는 로비 한가운데에 잠시 홀로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선들이 그녀를 향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평범한 중년 여성 중 하나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 익명성 속에서 그녀는 일종의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나를 모른다. 나는 과거의 그림자 없이 오직 현재의 나로서 이 공간에 들어설 수 있다. 정 여사는 안내 표지판을 따라 연회장이 있는 층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연회장 입구는 이미 화려한 드레스와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동창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껴안고 웃으며 성공적인 삶을 과시하듯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익숙한 뒷모습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화려한 금색 드레스를 입고 큰 소리로 웃으며 사람들을 지휘하고 있는 윤미경이 있었습니다. 40년 전의 그 오만하고 우월감 넘치는 표정이 세월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가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했지만 군인으로서 수많은 위기의 순간을 극복했던 경험은 그녀에게 이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위험을 한데 섞어 단 하나의 표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결코 비굴함이 아닌, 그리고 오만함도 아닌 흔들림 없는 평정심이었습니다. 정 여사는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문을 열고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단순한 동창생이 아닌 고독한 여정을 이겨낸 한 영웅으로서 그 무대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부산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 문을 열고 정혜원 여사가 안으로 들어섰을 때 내부의 분위기는 바깥과는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을 수놓았고 우아한 꽃 장식과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뿜어내는 열기가 실내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마주하는 이 공간은 낯설면서도 묘한 기시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연회장 안은 이미 수많은 동창생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고스란히 맞은 얼굴들이었지만 특유의 분위기와 몸짓은 여전히 학창시절의 기억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정 여사의 네이비색 정장과는 대조되는 화려한 색깔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남성들 역시 고가의 맞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근황을 묻는 따뜻한 인사를 넘어 은연중에 누가 더 성공적이고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과시하는 경쟁의 장이었습니다. 정 여사는 입구 근처에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동시에 누구의 무리에도 끼지 못하고 구석에 혼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오히려 더 눈에 띌까 염려했습니다. 오랜 군 생활이 남긴 단정하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는 오히려 이 화려한 공간에서 튀는 요소였습니다. 몇몇 동창생들이 다가와 명찰을 보고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40년이라는 시간의 장벽 때문에 서로를 쉽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정 여사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분위기상 모르는 척할 수 없어 애매하게 미소만 지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날카로우면서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쟤 좀 봐. 설마 정혜원이니? 정 여사는 그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5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그 특유의 우월감과 경멸이 섞인 음색은 그녀의 뇌리에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곳에는 윤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윤미경은 학창시절보다 몸집은 불었고 진하게 바른 화장이 세월의 흔적을 애써 가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 특히 상대방을 훑어보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윤미경은 화려한 금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굵고 값비싼 보석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고가의 명품 시계가, 손에는 유명 브랜드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창회 준비위원회의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었는데 마치 그것을 자랑하려는 듯 몸을 한껏 내세우는 자세였습니다. 그녀는 정 여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그 시선은 마치 진열된 상품을 감정하는 듯 냉정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정혜원, 정말 오랜만이야. 너 나 기억은 하니? 윤미경의 목소리에는 겉으로는 반가움을 가장했지만 속으로는 상대방을 평가하고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려는 미묘한 우월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심장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오랜 군 생활을 통해 습득한 평정심으로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래, 미경아. 정말 오랜만이네. 정 여사는 침착하고 조용하게 인사했습니다. 윤미경은 더욱 자세히 정 여사를 훑어보며 비웃음인지 긍정인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40년 전 그녀를 괴롭힐 때의 그 냉소적인 표정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아, 진짜 그대로네.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아직도 일하고 있니? 이 나이에. 이것은 윤미경의 첫 번째 본격적인 질문이었으며 노골적인 탐색전의 시작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근황을 묻는 듯했지만 실제로는 정 여사의 경제적 상황과 처지를 얕잡아 보려는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이 나이에도 일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했습니다. 윤미경 자신은 남편이 대기업의 임원이라 굳이 일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은근히 과시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정 여사는 이 질문에 잠시 머뭇거렸지만 길게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퇴직했어. 아, 그래. 무슨 일을 하다가 퇴직했는데 윤미경은 마치 자신이 면접관이라도 된 듯 주변의 동창생 몇 명을 불러 모아 정 여사를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학창 시절처럼 그녀는 결코 혼자서 상대를 압박하는 법이 없었고 늘 집단을 이용해 상대를 고립시키는 방식에 능숙했습니다. 모여든 동창생들의 눈빛에는 순수한 호기심보다는 구경거리라도 만난 듯한 흥미와 동시에 동정인지 경멸인지 모를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인데? 질문은 곧바로 가정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학 교수야. 정 여사의 대답의 주변은 일순간 미세하게 술렁거렸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괜찮은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미경은 곧바로 공격적인 자세를 되찾았습니다. 어떻게든 정 여사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대학 교수. 그래도 옷차림을 보니 사정이 아주 좋지는 않은가 보네. 별로 화려하지 않네. 주변의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정 여사의 단정하지만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네이비색 정장을 빗대어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윤미경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명품 가방과 시계를 과장되게 들어올리며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정 여사와 자신의 격차를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려는 듯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워낙 큰 회사 임원이라서 이거 이번에 파리 출장 갔다가 사온 거야. 1,000만 원이 넘는데 나한테는 이 정도는 뭐 정말 마음에 들어. 그녀는 가방을 이리저리 흔들며 과시했고 다른 동창생들은 감탄하는 척 맞장구를 쳤습니다. 정 여사는 이 광경을 보며 다시 한번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윤미경은 40년 전에도 늘 이런 식으로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며 타인의 약점을 이용해 스스로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 했습니다. 다른 동창생들 역시 남편의 직업, 자녀들의 성공담, 해외여행 경험 등을 경쟁하듯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 여사는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 틈도 굳이 끼어들어 할 말도 없었기에 조용히 미소만 지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육군 중장까지 올랐던 경력이 자랑스럽기는 했지만 이런 곳에서 굳이 그 의미를 설명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녀가 침묵하는 사이 윤미경은 결정적인 비수를 꽂았습니다. 혜원아, 혹시 너는 자식은 없니? 그녀의 질문과 함께 모든 시선이 정 여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잡담이 순간적으로 멈추는 듯했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노골적인 동정과 함께 자식이 없는 삶은 뭔가 부족한 삶이라는 뿌리 깊은 우월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고통을 느끼며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연회장이 본격적인 식사 시간으로 접어들자 동창생들은 원형 테이블에 3355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원 여사는 가장자리 구석 테이블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지만 윤미경과 그녀의 무리는 공교롭게도 바로 옆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의도적인 배치처럼 보였습니다. 윤미경은 자리에 앉아서도 마치 먹이를 놓치지 않으려는 사냥꾼처럼 정 여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웨이터들이 와인과 샴페인을 돌리며 연회장의 분위기를 돋우었고 고급 호텔답게 음식 역시 정성스럽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정 여사는 그 화려한 분위기를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찔러보는 듯한 시선과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저속한 대화들이 그녀를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식기들이 세팅되었고 코스 요리가 곧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 근황을 묻고 추억을 나누는 듯했지만 정 여사 주변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여전히 그녀를 중심으로 한은밀한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는 정 여사의 귀에 여과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낮추려고 노력했지만 고요한 연회장에서는 그들의 모든 속삭임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특히 윤미경 무리의 대화는 유독 선명했는데 마치 정 여사에게 일부러 들려주려는 듯한 의도마저 느껴졌습니다. 정혜원 좀 봐. 아직도 그때 그 모습 그대로네. 옷도 그렇고 어딘지 모르게 초라해 보이지 않아? 친구의 귓속말에 윤미경이 낮게 웃었습니다. 남편이 교수라고는 했지만 결국 고작 대학 교수잖아. 요즘 그런 직업이 뭐가 대단하다고. 술이 들어가자 그들의 말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목소리는 커졌으며 단어 선택은 거칠어졌습니다. 정 여사는 포크를 쥐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입에 음식을 넣어도 맛을 느낄 수 없었고 화려하게 담긴 코스 요리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윤미경이 일부러 큰 목소리로 다른 테이블에서도 들릴 만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이번에 의대에 들어갔잖아. 요즘 의대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 학원비만 매달 200만 원씩 들었어. 다른 친구들이 맞장구를 치며 정 여사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마치 학원비조차 낼 여유가 없을 만큼 가난하다는 의미로 들리게 하려는 듯했습니다. 정 여사는 와인잔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음식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이 정 여사의 가슴을 날카롭게 도려냈습니다. 옛날에 도시락도 못 사와서 편의점 빵으로 점심 때우던 거 생각난다. 그때 정말 불쌍했지. 그 말과 함께 4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맛있는 도시락을 먹는 옆에서 홀로 빵을 먹던 모습, 배고픔 때문에 집중하지 못했던 오후 수업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심지어 빵 한 개도 사 먹을 돈이 없어 물만 마시고
하루를 버텨야 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맞아. 운동화도 늘 낡은 거 신고 다녔잖아. 앞코가 닳아서 하얀 속이 보였던 거 기억나?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에게는 단순한 추억거리일지 모르지만 정 여사에게는 평생 잊히지 않는 깊은 상처였습니다. 새 운동화를 사달라고 부모님께 조르고 싶었지만 집안 사정을 알기에 입을 떼지 못하고 결국 구멍난 운동화를 테이프로 막아 신고 다녀야 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했잖아. 공부할 것밖에 없었으니까. 다른 애들은 학원 다니고 과외 받았는데 너는 혼자 도서관에서 공부만 했었지. 이번에는 동정하는 척하는 말투였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우월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다른 것을 할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공부만 했다는 식으로 그녀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이었습니다. 교복도 늘 똑같은 것만 입고 다녔잖아. 우리는 몇 벌씩 있었는데 세탁도 자주 못했는지 가끔 냄새가 날 때도 있었어. 그것은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정 여사는 비록 교복이 한 벌뿐이었지만 매일 밤 손빨래를 해서 늘 깨끗하게 다려입고 다녔습니다. 어머니 역시 늘 딸의 옷을 깨끗하게 관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혹은 고의적으로 거짓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67세의 나이가 되어서도 그녀는 여전히 그 시절에 초라했던 학생으로만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이 비참했습니다. 그녀가 이룩한 모든 성과가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마른 돌을 넘었습니다. 하긴 그때 우리가 많이 도와줬잖아. 숙제도 보여주고 노트도 빌려주고 정혜원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덕분이지.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과거의 진실을 완전히 왜곡하여 자신들이 선량한 사람인 척 포장하려는 파렴치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정 여사를 도와준 이는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괴롭히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룹 과제에서 그녀를 빼놓고 시험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정 여사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의 거짓말과 모욕이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굳게 담은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연회장의 시끄러운 잡음이 마치 순간 정지된 것처럼 멈추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 단정하고 곧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은 여성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침묵은 끝났습니다. 연회장의 소음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은 정혜원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선 그 순간이 단지 물리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40년 동안 억압되어 왔던 진실이 폭발하는 극적인 전환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윤미경과 그 친구들은 갑작스러운 정 여사의 반응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굳은 표정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정혜원이 그저 조용히 모욕을 감수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기에 이처럼 정면으로 대응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정 여사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연회장 전체를 장악하는 묘한 권위와 울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부하들을 지휘하고 국가의 중요한 명령을 내리던 최고 지휘관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했지만 단 한마디도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편의점 빵 하나로 점심을 때우던 시절이 있었죠. 정 여사는 느릿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과거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윤미경과 그 친구들의 얼굴에 잠시 희미한 승리감이 비쳤지만 곧이어 이어진 정 여사의 말에 그 표정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단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 여사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40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가난이라는 수치심을 단번에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오히려 그 가난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제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저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그 배고픔과 외로움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끈기를 가지고 제 길을 개척하게 한 원동력이었으니까요.
정 여사의 말에는 오랜 세월 동안 스스로의 삶을 성찰하고 고난을 철학으로 승화시킨 깊은 자존감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롱이 그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내면의 빛을 더욱 강렬하게 드러내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윤미경은 당황하여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정 여사는 윤미경의 말을 단칼에 잘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가장 중요한 진실을 밝힐 시간이 왔음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저를 도와줬다는 그 말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단 한 번도 저를 도와준 적이 없었죠. 오히려 당신들은 저를 집단적으로 괴롭히고 따돌렸습니다. 이 직접적인 폭로에 윤미경과 그 친구들의 얼굴은 삽시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의 다른 동창생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설마 하는 의구심과 함께 자신들이 지금껏 윤미경 무리의 거짓말에 속아왔을지도 모른다는 당혹감이 뒤섞였습니다. 정 여사가 폭로한 과거의 진실은 윤미경이 그동안 구축해왔던 선량하고 친절했던 동창이라는 이미지를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정 여사는 주변을 한번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비난이나 분노가 아닌 평온함 속의 확고함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걸어온 길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고독했지만 그 어려움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진심이 담긴 말에 몇몇 동창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정 여사에게서 느껴지는 범상치 않은 위험이 단순히 잘 차려입은 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명품으로 살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책임을 통과하며 완성된 인간적인 품격이었습니다. 윤미경은 완전히 말문을 잃은 채 입술만 깨물고 서 있었습니다. 주도권은 완전히 정 여사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급변했고 정 여사를 향했던 동정이나 경멸의 시선은 이제 존경과 놀라움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 여사는 자신의 진심을 모두 전달한 후 다시 한번 심호흡을 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과거의 상처에 묶여 괴로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맞서 현재의 자신을 당당하게 증명해냈고 그들의 조롱을 스스로의 철학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끝난 듯 보였습니다. 정 여사는 조용히 의자를 당겨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나 동요의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감정을 토해내고 난 뒤에 홀가분함과 평정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동창생들에게 진정한 강함과 품격이 무엇인지 무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윤미경과 그 친구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이 상황을 어떻게든 무마하려 했지만 이미 주도권을 잃은 뒤였습니다. 그들은 정 여사를 다시 보게 되었고 그녀가 결코 예전에 초라했던 학생이 아님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침묵 속에 묻혔던 진실이 드러난 이 순간 연회장의 모든 동창생들은 정혜원 여사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가난했던 그녀가 아니라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지닌 특별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 여사가 조용히 앉아와인 한 모금을 마시는 모습은 마치 폭풍우가 지난 후 고요를 되찾은 장군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이 순간 이 동창회는 더 이상 윤미경의 과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모든 초점은 정혜원이라는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한 한 여성에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원 여사가 자리에 앉은 후 연회장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어색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윤미경과 그 친구들은 상황을 수습하려 어색한 웃음을 지었지만 이미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동창생들은 정 여사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초라한 학생이 아닌 쉽게 범접할 수 없는 품격을 지닌 특별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녀의 당당함과 진실된 말은 그들의 허영심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연회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모두가 감지하고 있을 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리던 소리를 뚫고 그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배우자분들도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회장 뒤편에 큰 문이 열리고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남성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아내들이 동창회를 하는 동안 근처 라운지에서 기다리고 있던 배우자들이었습니다. 윤미경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이전에 정 여사에게 빼앗겼던 우월감을 되찾으려는 듯 다시 한번 과시욕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우리 남편 왔네. 대기업 상무인데 바쁜 와중에 시간 내서 와줬네. 그녀는 남편을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며 목소리를 한껏 높였습니다. 다른 아내들 역시 질세라 자신의 남편을 소개했습니다.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등 한국 사회에서 소위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내들의 소개를 받으며 겸손한 척했지만 내심 자부심에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윤미경은 이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자신이 중심에 서 있음을 확인하려는 듯 정 여사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과시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남편 회사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직원만 수천 명에 연봉도 엄청나다니까. 하지만 그때 연회장 입구 쪽에서 들어오는 3명의 남성이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남성들과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옷차림은 동일하게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걷는 방식이나 서 있는 자세에서 강력한 절도와 훈련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어깨는 꼿꼿이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마치 군인처럼 아니면 어떤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처럼 일반인과는 확연히 다른 아우라가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3명 모두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정도로 보였으며 짧게 깎은 머리와 얼굴에 새겨진 굳건한 인상은 그들의 비범한 과거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는 순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한 듯 주변의 잡담이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3사람 중 1명이 연회장 내부를 잠시 훑더니 정혜원 여사가 앉아있는 테이블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진지해졌고 옆에 있던 2 동료에게 무언가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3사람은 일제히 정 여사가 있는 테이블 쪽으로 시선을 향했고 그들의 표정은 중요한 목표물을 발견한 듯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윤미경은 여전히 남편 자랑에 열을 올리고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서 멀어져 입구 쪽으로 향하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감했지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뒤를 돌아보는 대신 계속해서 남편 자랑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3명의 남성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정 여사가 앉아있는 테이블 가까이에 다가서더니 동시에 자세를 정렬하고 똑바로 섰습니다. 그리고 가장 앞서 걷던 남성, 우리가 별표 도끼팀 김대령 별표이라고 부르던 이 완벽한 동작으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를 뒤흔들 만큼 크고 우렁찼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정혜원 여사님께 차렷. 3명의 남성이 동시에 외친 힘찬 구령과 함께 완벽한 군인의 경례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자세는 완벽했고 목소리에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연회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멈추고 모든 시선이 정 여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군인들이 나타나 경례를 하고 게다가 별표 중장 별표이라는 계급이 귀에 꽂혔으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충격에 빠진 것은 바로 윤미경과 그녀의 무리였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자신들이 가난하고 배경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조롱했던 정혜원에게 군인들이 완벽하게 경례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별표 중장 별표이라는 계급이 군대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도 얼마나 높은 지위인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동창생들 역시 정 여사가 단순한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높은 계급의 군인들이 저토록 공손하게 경례를 하는 것을 보면 그녀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정 여사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경례에 답했습니다. 그녀의 자세 역시 오랜 세월 군 생활을 통해 배어나온 군인 특유의 품격과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이 상황에 전혀 당황하거나 당혹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그녀의 일상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정 여사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모멸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순간 모든 동창생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무시하고 폄하했던 정혜원 여사가 사실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윤미경은 충격으로 말을 잃은 채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곧바로 상황을 파악하고 아내의 팔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미경아, 자네 친구분이 우리 사령관이야. 남편의 나직한 목소리가 윤미경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윤미경의 얼굴은 완전히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기업 임원인 자신의 남편조차도 군 조직에서는 감히 상대할 수 없는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녀가 조롱했던 동창생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의 오만함이 가장 극적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에 울려 퍼진 육군 중장 정혜원 여사님께 라는 구령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한순간에 뒤집어 엎는 권위와 진실의 선언이었습니다. 모든 동창생들이 얼어붙은 가운데 정 여사는 미세한 동요도 없이 여전히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고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오랜 군 생활로 다져진 절도 있는 품격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정 여사는 자신에게 격려한 3명의 전 부하들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 담긴 권위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격식을 차리면 안 돼요. 오늘은 사적인 동창회 자리일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의 존경심은 그녀의 명령조차 쉽게 거역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경례 자세를 풀지 않은 채 깊은 존경을 담아 말했습니다. 중장님, 이런 곳에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들의 태도에서 정 여사를 향한 단순한 상하 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신뢰와 충성심이 느껴졌습니다. 부하들은 그녀가 대한민국 육군의 자랑이며 그들의 최고 지휘관이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윤미경은 충격으로 인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방금까지 가난하고 보잘것없다며 조롱했던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 극히 소수만이 오를 수 있는 육군 중장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윤미경은 사색이 되어 남편의 팔을 황급히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남편 역시 상황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고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미경아, 그분은 우리 회사 임원 나부랭이와는 차원이 다르네. 자네 친구분은 우리 군 조직의 사령관이야. 남편의 나직한 속삭임에 윤미경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가 자랑하던 대기업 임원이라는 지위가 군 조직의 거대한 위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허영심이 한순간에 굴욕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동창생들 역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귓속말을 나누며 중장이라는 계급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중장이면 엄청나게 높은 거 아냐? 우리나라의 중장이 몇 명이나 된다고. 아, 정혜원이가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순식간에 정 여사를 향했던 동정이나 무시의 시선은 경외감과 존경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급격한 태도 변화에 모두가 당황했지만 그들은 재빨리 새로운 권위자에게 복종하려 했습니다. 정 여사는 이 모든 소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친구들의 모임입니다. 오늘은 계급을 잊고 그냥 회원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녀의 말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이들을 억누르거나 위압하려 하지 않는 진정한 리더의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부하들은 끝내 정중한 태도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사회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자,
이제 계획대로 단체 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모여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관심은 오직 정 여사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습관대로 맨 뒷줄 구석에 자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자가 황급히 뛰어와 그녀를 만류했습니다. 중장님, 맨 앞줄 중앙에 자리해 주십시오. 이런 중요한 분이 참석하셨는데 당연히 중앙에 계셔야 합니다. 정 여사는 겸손하게 사양했지만 동창생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앞다투어 그녀를 중앙으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혜원아, 내가 우리 동창회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인데 당연히 앞에 서야지. 불과 몇 분 전까지 그녀를 무시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정 여사에게 잘 보이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정 여사는 그들의 호의를 거절하기 어려워 결국 앞줄 중앙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윤미경이 어색한 미소를 지은 채 서 있었습니다. 윤미경은 이전에 무례함을 만회하려는 듯 애써 친한 척 행동하려 했지만 그 부자연스러움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혜원아, 정말 대단하다. 중장까지 오르다니. 윤미경이 겨우 말을 잇자 정 여사는 짧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이야. 그녀는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모습에서 진정한 실력자의 여유와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전혀 오만하지 않은 그녀의 태도는 동창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순간 그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품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단체 사진 촬영이 끝나자 연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윤미경의 허세나 그녀의 무리의 조롱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창생들은 모두 정혜원 여사를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다가와 명함을 교환하고 군 생활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중장이라는 직위가 한순간에 그녀를 중요한 인맥으로 만든 것입니다. 정 여사는 이 모든 급격한 태도 변화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침착하게 응대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려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우쭐대거나 상대를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따뜻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때 윤미경이 주저하는 기색을 역력히 드러내며 정 여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정 여사를 무시하고 모욕했던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하는 동시에 정 여사에게 쏟아지는 존경과 경외에 압도당한 모습이었습니다. 혜원아, 잠시 나랑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윤미경의 목소리는 아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만함이나 우월감 대신 불안함과 조심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정 여사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짐작했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연회장 밖으로 함께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진 조용한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동안 윤미경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부끄러움과 망설임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혜원아, 사실은 내가 중장님인 줄은 정말 몰랐어. 윤미경이 어렵게 입을 열었지만 아직 진정한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내 남편에게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다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을까? 윤미경의 본심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진정한 사죄보다는 체면을 구하지 않기 위한 간청이었습니다. 자신의 남편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는 정 여사를 자신이 조롱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가정 내에서도 입지가 곤란해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정 여사는 윤미경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복수심을 느낄 틈도 없이 그저 윤미경의 모습이 가엽게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체면과 남의 시선에 갇혀 허우적대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걱정 마, 내가 그런 이야기 할 리 없잖아. 정 여사는 즉시 대답했고 윤미경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 여사의 관대한 태도에 오히려 윤미경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예상했던 비난이나 분노 대신 따뜻한 배려가 돌아오자 자신의 잘못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미안해. 오늘 내가 너무 심했어. 이번 사과에는 조금 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학창시절의 잘못뿐만 아니라 오늘 연회장에서 행한 모든 모욕적인 말과 거짓말에 대해 후회했습니다. 모두 지난 일이야. 이제 괜찮아. 정 여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윤미경을 용서하는 것보다는 그 오랜 원한을 마음속에서 단순히 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미움을 계속 품고 있으면 괴로운 것은 결국 자신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대단하다. 혜원아, 중장까지 오르다니. 난 상상도 못했어. 윤미경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친구가 이토록 엄청난 성공을 자신의 힘으로 이뤄낸 것에 대한 놀라움과 존경심이었습니다. 윤미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예상치 못한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은 나도 그때 힘들었어. 정 여사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다 갖춘 것처럼 보였겠지만 우리 아버지는 완벽주의자셨어. 늘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지. 그래서 다른 아이들을 무시하면서 내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아. 정말 유치했지. 정 여사는 윤미경에게도 나름의 고통과 상처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자신을 괴롭힌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녀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는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오늘 거짓말까지 한 것도. 윤미경의 눈에서는 결국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50년 가까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죄책감이 폭발하는 듯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도와줬다는 거짓말까지 한 것에 대해 그녀는 깊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정 여사는 윤미경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괜찮아. 정말 괜찮아. 그때의 우리는 아직 어렸으니까. 그녀의 말에는 진심 어린 용서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는 정말 대인배구나. 나라면 절대 용서 못했을 텐데. 윤미경은 감격했습니다. 정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철학을 담담히 이야기했습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해. 계속 미워하고 원망하면 괴로운 건 결국 내 마음이니까. 이 말은 정 여사가 오랜 세월의 고난을 통해 얻은 깊은 깨달음이자 진정한 리더의 품격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동안 말없이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 만에 이루어진 진정한 대화였습니다. 과거의 복잡한 관계는 이 한 번의 만남과 진실된 고백, 그리고 관대한 용서를 통해 마침내 해소되는 듯했습니다. 호텔 야외 정원에서 진정한 화해의 시간을 가진 후 정혜원 여사와 윤미경은 연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복잡했던 감정의 앙금이 씻겨 내려간 듯 한결 편안하고 후련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동창생들은 여전히 남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함께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모두 흥미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아침과는 완전히 다른 화해와 이해의 분위기가 그들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 여사 주변에는 여전히 동창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윤미경 무리의 허영심에 휩쓸려 정 여사를 무시하는 대신 진심 어린 존경심을 담아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중장님, 오늘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동창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자 정 여사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회원이라고 불러주세요. 우린 모두 친구니까요.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전혀 거만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려는 그녀의 겸손한 태도에 모두가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난 무례함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오래전 제가 실수했던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정혜원, 정말 존경합니다.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변해 있었고 그 속에는 진정한 존경과 친근감이 느껴졌습니다. 정 여사는 그들 모두에게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대신 모든 사람을 관대하게 대했습니다. 저야말로 오늘 즐거웠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지내세요. 윤미경 역시 남아있는 다른 친구들에게 다가가 오늘 정 여사에게 무례했던 행동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혜원이한테 너무 심했어. 정말 미안해. 친구들 역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정 여사가 보여준 진정한 성공의 의미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작고 속이 좁은 사람들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잠시 후 정 여사의 전 부하들인 3명의 군인들도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깍듯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중장님,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그들이 떠난 후 정 여사는 마지막으로 윤미경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새롭게 재정립된 듯 보였습니다. 과거의 적대감은 사라지고 서로를 인간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혜원아, 오늘 내게 큰 깨달음을 줘서 정말 고마워. 윤미경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나도 좋은 시간이었어. 다음에 또 만나자. 그때는 정말 진정한 친구로 두 사람은 진심 어린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50년 만에 이루어진 진정한 화해였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털어내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 여사는 호텔을 나서기 전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로비와 아직 남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창생들을 응시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예상 밖의 연속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편 강 교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땠소? 괜찮았소? 괜찮았어요. 네, 생각보다 훨씬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정 여사는 자세한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갈등이 해소되었고 굳이 남편에게 과거의 아픔을 다시 되새기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차는 부산의 야경을 지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 여사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와 다시 마주했지만 결국 그것을 완전히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중장이라는 지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겪었던 모든 고난이 오히려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창회의 진정한 의미는 복수나 승리가 아닌 진정한 용서를 통해 더 큰 평화,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깨달음에 있었습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결국 가장 크게는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계속 미워하면 괴로운 것은 결국 자신이라는 그녀의 철학이 증명된 하루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남편과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강 교수는 아내의 얼굴이 오늘따라 유난히 편안하고 좋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요. 네,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정 여사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좋은 결말을 맺은 하루였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정 여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현재의 자신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믿으며 당당하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아름다웠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사람들의 인생과 같았습니다. 모두 다른 모습이지만 저마다의 가치가 있듯이 정 여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통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확인하고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했기에 그녀는 내일부터는 더욱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품격은 높은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도리를 잃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정혜원 여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정한 인생은 이제부터 더욱 빛날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녀의 아름다운 인생은 계속될 것입니다.